죽으러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살짝 쫄리긴 하다, 미애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 장미애는 손끝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독고탁이 평소처럼 툭 내뱉은 농담이길 바랬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슬펐다. 2번 클릭하시면 숨겨진 진심과 파멸 사이. 장미애와 독고탁의 최후가 시작됩니다. 이 자식들 다 내 위에서 굴려.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 줄 아나. 한밤중 독고탁은 신라주조 본사 회장실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빈 소주병이 줄줄이 세워져 있었고 독고탁의 얼굴엔 취기가 아닌 분노가 짙게 깔려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거래 내역서, 투자 명세서, 그리고 과거 세무 자료들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말고 결국 탁상시계를 내리쳤다. 마광숙, 오범수 다들 진짜 내 밥줄 끊어놓겠다는 거지? 그의 눈동자는 이미 위태로웠다. LX 호텔과 독수리술도가의 협업이 구체화되면서 신라주조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예전 같았으면 기자 한두 명만 움직이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마광숙의 존재가 불편했다. 그녀가 아무 배경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LX 호텔을 움직였고 술도가 오영재들을 뭉치게 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인형 같았다. 독고탁은 그 사실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오래된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최 실장. 그 자료들 준비됐지? 그 투자 유치 서류하고 오범수 옛날 이력 정리한 거. 그리고 LX 호텔 로비 내역.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내. 잠시 후 그의 노트북 화면엔 하나의 폴더가 뜨기 시작했다. 폴더명은 간단했다. 정리용. 그는 무표정하게 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 중 하나 마광숙 신 분이옥. 파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광숙 과거 출신지 및 부친 기록 없음. 행방불명된 고 장씨 집안의 혈통 가능성 존재. 이게 진짜면 이건 단순한 이슈가 아니야. 독고탁은 조용히 컴퓨터를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 잔을 따랐다. 그러나 이번엔 마시지 않았다. 마지막 승부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애야, 이번에도 나 이해해주겠지?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독고탁이 또 시작이네. 당신은 진짜 마지막까지 사람 미치게 해. 장미애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빼며 핸드폰을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울분처럼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오래된 피로가 뒤엉킨 얼굴이었다. 조금 전 주방에서 독고탁이 무심히 흘린 말이 있었다. 최 실장한테 자료 넘기라 했다. 이번엔 제대로 묶어둘 거야. 장미애는 그 말이 평소처럼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전에 없던 기류. 침묵 속에 감춰진 독한 결심.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엔 USB가 꽂힌 채 열려있던 노트북, 그 옆엔 정리용이라 적힌 폴더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 순간 장미애는 직감했다. 이 인간 진짜 또 시작했구나. 거실은 조용했고 독고탁이 자주 앉던 가죽 소파는 텅 비어 있었다. TV 화면에는 뉴스 속보 자막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장미애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LX 호텔 내부 제보 창구가 조용히 열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천천히 연결하며 중얼거렸다. 나쁜 인간, 그래도 마지막엔 내가 막아야지. USB 안에는 독고탁이 과거에 저지른 기업 비자금 조성 자료, 불법 정치자금 후원 내역, 그리고 비서실 대포폰 사용 기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미애가 지난 10년간 모은 자료들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클릭했다. 이번엔 세리한텐 당신을 지운 채로 남길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날카롭게 들이쳤다. 그러나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흔들리는 커튼, 찬바람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가난했던 시절 한 손에 우유 한 병, 다른 손에 아기 세리를 들고 거리를 걷던 그때. 비를 피해 들어간 구멍가게 안, 그곳에서 담배를 사던 독고탁.
그가 그녀를 한 번 보고는 담담하게 말했던 그날. 같이 살자. 애는 내가 키울게. 그 말이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문장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방식에 젖어갔고 그의 그늘 안에서 딸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된다고 느꼈다. 독고탁을 감싸는 게 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 그 애는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았다. 겉으론 불편해도 눈빛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 독고탁이 딸을 밀쳐내듯 말할수록 세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조용해졌다. 세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 순 없다. 장미애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세리야, 오늘은 집에 좀 일찍 들어와. 엄마가 내 얘기 좀 하고 싶어.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장미애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사람이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잖니. 그치? 그녀의 눈가엔 이미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미애야, 너 진짜 잘한 거 맞겠지? 장미애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독고탁과 말을 섞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구청 복지과에 들러 신라주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오래된 주조장 허가증과 세금 문제를 뒤적였다. 공장장 고자동에게 전화를 걸어 은근히 물었다. 고사장, 예전에 독고이랑 갔던 그 접대 장소 혹시 요즘에도 가? 고자동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장사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요즘 독고탁 회장님 이상하긴 해요. 낯선 사람들도 자주 들락거리고요. 서류 뗀다거나 도장 찾으신다거나 솔직히 좀 무서워요. 장미애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다. 집을 나올 땐 단순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전 밤늦게 그녀는 우연히 독고탁의 방에서 발견한 종이 쪽지를 떠올렸다. 계약서 정리 완료, 증권사 송금, LX 호텔 비밀 자료실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그 쪽지. 그녀는 그 길로 LX 호텔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한동석의 비서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서님, 저 장미애예요. 혹시 회장님 계세요? 아니면 경찰 쪽 아는 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며칠 뒤 장미애는 검찰청 주변을 서성였다. 입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손엔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몰래 수사관에게 다가가 USB 하나를 건넸다. 수사관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아마 독고탁이 그동안 감췄던 로비 리스트일 거예요. LX 호텔 자료실에서 우연히 본 적 있어요. 정리해두고 복사해놨죠. 수사관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장미애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다 감싸줬던 게 오히려 그를 이렇게 만든 건지도 몰라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무너질 거면 제대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끝내 도망만 치고 살 겁니다. 수사관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독고탁의 집. 어지럽던 거실이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독고탁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밥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과 잘 구워진 김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다퉜던 이후 미애는 집을 나가 있었다. 그런데 식탁엔 그녀 특유의 방식으로 담긴 반찬들과 두 사람 몫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분명했다. 장미애의 뒷모습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세리는 부엌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아빠 아시면 또 소리치실지도 몰라. 괜찮아. 그냥 내가 왔다 간 거 말하지 마. 네가 차린 걸로 해. 따뜻하게 먹이기만 해. 속이라도 좀 풀리게. 독고탁은 잠시 멈춰 그 말을 들었지만 곧 방으로 돌아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장미애가 떠나자 독고탁이 조심스레 나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배고프다.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러자 세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무슨 라면이야. 소고기 무국 끓여놨어. 먹자.
탁은 놀란 듯 식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네 엄마보다 낫다 진짜. 그리고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꾹 감았다. 미간이 살짝 떨렸다.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김 냄새가 갑자기 코끝을 찌르더니 눈가가 시큰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래전처럼 평범한 가족의 식사 같았다. 오후 5시 10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탁은 조용히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았고 세리는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사실 엄마 오늘 집에 다녀가셨어. 독고탁은 고개를 돌렸다. 세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빠가 나중에라도 따뜻하게 밥 한 끼는 드시길 바란다고 근데 자기가 직접 왔다고 하면 아빠 또 화낼까봐 말 말라고 하셨어.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저며왔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 김이 그 국이 미애가 한 거였구나. 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에게 내밀었다. 이거 나중에 읽어봐요. 내가 썼어. 그냥 마음 정리하느라. 탁은 봉투를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일어나 그의 옷깃을 정리해줬다. 허술하게 메어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이상하게 오늘 아빠 멋있다. 독고탁은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져 있었다. 그는 갑자기 세리를 안았다. 단단하고도 조심스러운 포옹이었다. 고맙다. 나한텐 네가 전부였다. 세리도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오후 5시 40분. 독고탁은 자신의 차에 앉아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조수석엔 외투와 얇은 편지 봉투 그리고 세리의 유년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바닷가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세리. 그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자신. 독고탁은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마이너스 장미애. 그는 짧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살짝 쫄리긴 하다. 미애야. 장미애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튀어나왔다. 독고탁 당신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무슨 마지막이야? 당신. 그냥 이 말만 하려고. 내가 너한텐 늘 나쁜 놈이었지만 그거 알지? 나는 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장미애는 그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 직전이라는 걸 느꼈다. 독고탁. 제발 부탁이야. 이번엔 나보다 내 딸 먼저 생각해줘. 그애 지금도 당신 지켜보고 있어. 그 말에 탁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전 재산과 회사 지분을 세리 앞으로 양도하는 문서가 고이 담겨 있었다. 이게 내가 너한텐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야, 미애야. 그는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은 후 조수석에 있던 외투를 조심히 집어들었다.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봤다. 넥타이를 곱게 고쳐 맨 뒤 조용히 차문을 열었다.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독고탁은 혼자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정문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어 보였다. 손에는 신분증과 사전 작성해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민원 안내를 받기 전 그는 한숨을 깊게 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이젠 무섭지도 않다, 미애야.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자 자신을 향한 위로였다. 독고탁은 조용히 민원 데스크에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이 놀란 듯 이름을 확인하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독고탁 씨 맞으시죠? 네.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도망칠 생각 없습니다. 잠시 뒤 수사관 2명이 나타났다. 수갑을 꺼내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 채워도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에게 안내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독고탁이 갑자기 발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장미애를 바라봤다. 장미애는 흠칫 놀랐다. 탁은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짧은 손짓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그리고 살고 싶다. 장미애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뒤돌아섰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내주고 나갔다.
처음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는 그의 뒷모습엔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서울구치소 접견실. 장미애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차가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접견 유리창 너머 수의를 입은 독고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머리는 어느새 반백이었고 무심한 표정 속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다. 얼굴 왜 그래, 머리는 왜 이렇게 하얘졌어? 독고탁은 씩 웃었다. 이제 좀 나이 먹은 거지. 노아야, 미애야. 감방 들어오면 다 늙는 거래. 장미애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눈엔 웃음기보다 한 줄기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도 웃음 나와? 이번엔 진짜 다 끝난 거 알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끝났지. 근데 그게 참 이상하더라. 이제야 좀 마음이 가벼워. 장미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입술을 앙다문 채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물이 번져 시야가 흐려졌다. 당신은 왜 꼭 마지막에만 사람 마음을 흔들어? 탁은 유리창 너머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안하다, 미애야.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세리한테 다 미안했어. 그는 말끝을 흐렸다. 장미애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나도 당신만 보고 살았어. 사람들 앞에선 맨날 큰 소리 쳤지만 속으론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독고탁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서글펐고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미애야. 그 말 들으려고 내가 좀 늦은 것 같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수화기를 꽉 쥐었다. 세리한테 다 넘겼다며. 왜?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 애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숙제야. 장미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당신 하나는 잘했네. 독고탁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네가 와줘서 다행이다. 유리창 너머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그 순간만큼은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를 용서하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란 어쩌면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장미애. 그러나 결국 그녀도 가족을 위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 세상 앞에선 끝까지 오만했던 그 남자도 딸과 아내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과 서로를 망가뜨린 시간들. 그 끝에서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망상드라마 연구소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상드라마 연구소의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장미애 X 독고탁 뇌피셜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선 더 깊은 진심과 더 큰 반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